습니다. 조금 더 하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개상 권리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게 요런 것들입니다. 요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런 것들. 그래서 특히 요런 것들 법정지상권은 빠지겠습니다만 법정담보물권 이런 얘기예요. 유치권이란 말은 법정이라는 말이 없지만 얘도 법정담보물권이에요.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생기는 권리라는 거죠. 약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정자가 들어가면 저절로 생긴다. 법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요때 생길 때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유치권 성립이다 그러면 유치권 성립일 때는 유치권은 중개상 권리가 안 돼. 근데 유치권 넘어갈 때는요. 넘어가는 건 저절로 넘어가지가 않아. 생길 때는 저절로 생겨도. 저절로 생긴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법 규정에 따라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하면 생기는 게 유치권. 그래서 넘기는 것은 둘이 합의해서 너가 유치권자 해 해서 점유까지 이전해야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같은 유치권이지만 유치권 성립 그러면 중개대상 권리가 안 되다가 유치권 이전 그랬을 때 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되고 왔다리 갔다리요. 유치권 성립 그러면 법정 이렇게 되니까 안 되고 이전 그러면 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유치권이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있나요?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유치권 성립 그러면 안 되고 유치권 이전 그러면 되고 법정지상권 성립 그러면 안 되고 법정지상권 이전 그러면 되고 법정지상권만 딱 나오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무조건 된다는 아니고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페이지에서 시험에 잘 나온 건 뭐냐면 요거 5가지 이외에는 중개사무로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영업권이 시험에 잘 나오지. 근데 영업권이라고 시험에 안 나오고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이렇게 나와. 중개사물 안 되고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것도 중개사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것도 중개사물 안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 나와요. 요게. 영업권이라고 절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렇게 나온다고.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중개대상 물건 중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요거 상가 권리금. 중개사물 안 되죠? 행정사고 관련 때문에. 그 다음에 대토권도 안 되는 거 배우셨고 세차장 구조물도 정착물이 아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5개 들어간다고 100% 중개사물 되는 게 아니고 사유물이 돼야 돼. 개인 거. 중개사물 되려면. 그래서 아셔야 될 게 건물이긴 하지만 청와대 이런 거. 관청 청사 건물이긴 하지만 중개사물 될 수가. 그 다음에 경복궁도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라 거, 국가 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거. 공유라고 불러요. 공유. 공유재산이라고 해요. 공유재산. 같이 쓰는 재산. 국가 거, 공유재산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천, 국유 하천 이런 거 될 수가 없고 공도라는 건 이제 국도라든지 뭐 군도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인데 같이 쓰는 도로를 얘기해요. 사도 말고. 그러면 공도는 중개사물 될 수가 없어. 사도는 어떨까요? 되고 개인 소유 도로는 되고 공도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물 되려면 5가지 들어가면서 사유물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유물이 아니어서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근데 사유물인데 더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사유물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공법상 제한이 붙어있는 중개사물권. 사유물권인데 대표적인 게 그린벨트. 여러분들이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고 팔 수 있냐 이 말이지. 당연히 있지. 있어. 살 사람이 잘 없어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가능해. 중개사물 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이 있어.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사법상 권리 행사 제한 등기가 있는 중개사 물건에는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된다 이 말이지. 이런 것들이 꽤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압류된 건물이 2번이나 시험에 나왔어. 그러면 누가 받을 돈이 있어서 돈 받을 물건을 경매 집어넣으려고 가압류를 쳐놓은 거야. 그럼 가압류된 건물이라 그러면 건물은 건물 아니야. 더군다나 사유물이죠. 내 거니까. 그럼 중개사물 될 수 있습니까? 예. 가압류된 건물을 전세 얻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하죠. 그래서 전세에 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말소해 해줘라 어쩌라 저쩌라 할 건데. 근데 이론적으로는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경매 넘어간 집은 어떻게 해요? 경매 넘어간 집도 중개사물 될 수.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상 리스크가 있어도 되고 공법상 제한이 있어도 되고 이렇게. 뭐만 되면 사유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땅이야 땅. 근데 가보면 그냥 땅인데 위에 인목이 딱 있는데 인목이 심상치 않아. 등기를 떼어보니까 등기된 인목이야.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 잘못하면 그 인목이 밑에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곳은 그냥 현장에서 봐갖고는 모르고 난 땅을 산다고 생각해. 근데 나무가 수북이 있어. 그 나무가 등기된 인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지. 확인해 보니까 등기된 나무야. 그럼 그 땅 살 수 있어 없어? 이런저런 살 수가 있지. 예. 사면 좀 바보 같지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그러면 탐탁진 않지만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가처분 등기된 아파트 위험해. 가처분이니까 뭐 재판이 걸려 있다는 뜻이요. 곧 걸리거나. 그래서 이건 중개사물 그래도 대수 이론적으로 하는 소리야. 자,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여기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여기가 잘 나와요. 여기가 두 군데고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딱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상속받은 아파트는 중개사물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증여받은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땅은 중개사물 될 수 있다. 낙찰을 받은 땅 그러면 중개사물 될 수 있다는 거지. 낙찰받은 땅 그러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제가 경매에서 받았어. 다시 팔아먹거나 세를 놓을 수 있잖아. 요거 보시면 돼. 증여받은 땅. 증여 좀 받았으면 좋겠네. 증여받은 땅 주택 중개사물 될 수 있지. 증여받았어 우리 금삼촌한테. 그럼 팔아먹거나 세 놓을 수 있잖아. 요 부분만 보시면 돼. 네, 오케이.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인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 건 아니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일단 시험 시행기관. 중개사 시험은 어디서 시행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원칙을 보면 되게 이제 독특합니다. 공인인증사가 되려는 자는 누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 누가 시행하는 시험?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이네. 광역시장. 여기는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면 제주도. 지금 제주도도 있고 지금은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죠. 강원 특별자치도잖아. 강원도가 아니야 원래는. 예? 강원 특별자치도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어떻게 부르는 거야? 전라북도 하여간 특별자치도야 여기도. 여기가 애매하네 이름이.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국장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예외적으로 국장이 나서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국장이 나서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뭐 균형 유지라고 하는데. 그 대신 국토교통부이 나서가지고 문제를 내려면 어디서 땅 해서 허락을 맡아야 돼? 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되겠다. 그러면 국장이 나서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중개사 시험은 원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외대구로 가는 거예요? 원칙, 예외, 둘째. 예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원칙대로 가는데 시도지사가 위탁 시행을 해요.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맡겨요? 맡겨서 한다고? 시도지사가 어디에 맡겼죠? 산업인력공단에 맡겨서 시행하죠. 그 누가 맡긴다고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합격하면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자격증을 받으셔요. 시도지사 이름으로 자격증을 받으시게 돼요. 시도지사지. 여기는 그냥 허드렛 일을 해주는데요. 돈 받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도 이제 응시하는 사람이 또 일부 있어요. 그래서 다 볼 수 있는데, 시험 못 보는 사람 딱 2명 있는데, 그건 누구예요? 한 사람은 자격 취소받은 사람. 취소받은 사람, 몇 년간 못 보고. 그 다음에 컨닝한 사람은 5년간 못 보고. 2 사람 빼고는 다 보고. 이렇게. 뭐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시간 이거 모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나요? 올해가 지금 36회인가? 와. 믿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제가 시험을 합격한 게 14회. 강의를 시작한 게 한 11회, 12회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2000년도 정도 됐으니까. 근데 지금 이 숫자를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네. 참. 이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모든 자격증이 따기가 더 어려워지고 시험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신 김에 그냥 빨리 따시고 잊어먹으셔야 돼. 진짜 이제 점차 다 어려워져 시험이. 그래서 시험은 한 번 이상 본다고 법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의결을 거쳐가지고 안 볼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봅니다. 안 보면 뭐가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행정이라는 게 만약 안 볼 것 같으면 미리 얘기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공부해가지고 9월 됐는데 올해 못 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우롱하는 거죠. 예? 자, 여기는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요게 잘 나와, 요게. 뭐요?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다가 둘 수 있다? 국토부. 요거 중요하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둔다요? 둘 수 있다요? 그러니까 안 둬도 괜찮아. 요런 거.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꼭 얘기하는 게 우리 중개사 시험은 뭐 토시 하나 이런 거 갖고 막 틀리게 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해. 지금까지도 합격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해. 지금까지도 원래 이런 과목인 거예요. 이런 과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협회에 둘 수 있다고 협회 걸면 안 돼요. 에? 다 출제거리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 7, 11이죠.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4, 7, 11 이렇게 아셨죠? 그렇고 그 다음 위원장은 누가 되고요? 국토유통부 장관이 아니고 1차관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은 누가 되고요? 위원은 주로 대학 교수들이 돼요. 에? 아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광운대 교수 이런 사람들. 예. 근데 그 사람은 누가 임명하느냐 그러면 국장이 임명을 한다. 응? 국장이 임명해. 국장이. 위원장은 1차관. 위원 임명은 국장이 임명한다. 밑에 또 써놨네. 그러면 이제 혹시 위원장이 아프면 누가 대신하죠? 부위원장 없고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지명위원이 대행한다. 임기는 몇 년이고요? 2년이고요.
만약에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보고를 뽑긴 뽑는데, 위원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은 나머지 기간만 채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심의하는 사항, 암기사항인데, 자, 네 가지인가? 뭐 있죠? 암기할 때 우리가 정책, 손좀, 보시유. 좀자가 필요 없는 데 썼네. 보시유. 이렇게. 정책, 손좀 뭐라고? 이렇게. 그 교수 어제 만나서 이렇게 보는데, 막 계속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그 박사 이름이 서땡, 형, 박사인데.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본인이 막 그 신문 난 기사 있잖아요. 막 쫙. 그 사람 입장에 제가 볼 때는 출세했어, 진짜. 학회 회장까지도 하고, 나이가 이제 교수 경력만 해도 한 17년, 한 20년 됐으니까. 이게 뭐 벌써 뭐, 거기 대장이 된 거야, 거기서. 예? 그랬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뭐, 이렇게 쭉 쭉 보는데, 보라고 넘겼겠지. 그래 보니까, 그, 임명장이 큰 게 있더라고, 임명장이. 사진 찍은 게, 받은 게. 그 뭔가 봤더니, 무슨 대통령 후보들이 준 임명장이야. 줬는지, 누가, 후보가 직접 줬는지, 누가 던져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것은, 1번 후보하고 2번 후보로부터 다 임명장을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레벨이 되는 사람한테는 직능별로 해서 다 던져주는 거야, 이게 일단.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또 운동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근데,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넘기면서 하는 소리가, 이 놈이 우리 편이지? 그러더라고. 이거 하나 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알아요? 알아? 그래요? 그래. 맞아. 그래서 나 이 교수를 갖다가 이름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치나. 어제 그 얘기. 분양 대행사를 차려가지고 그냥 고문을 안 쳐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씌우나 말. 자, 정책 선 좀 보시오 이러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래요? 다 이거 작업일 텐데. 난 몰랐어. 자, 근데 자, 정책 손 좀 보시유. 손자가 뭐야?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보증 설정. 보는 보수 변경. 시험제도. 육성. 이렇게 4개. 자, 그 다음에 제척 기피 회피. 이거 이제 이번에 넣어놨는데, 제척은 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빼는 사유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 딱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척은 어떤 사람을 여기 심사할 때, 심의할 때 빠져줘야 될 사람이에요. 빠져줘야 될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남편이 남편의 안건이 올라온 거야. 남편이 교수인데 그 사람이 용역 보고서 쓴 게 올라온 거야. 안건으로. 근데 아내야.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남편 편을 들겠지. 그래서 빠져줘야 되는 게 제척이야. 이혼한 남편이면 어쩔까? 안 뽑지. 그건 나가리지. 그래서 공정성의 문제 있을 수 있잖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친족. 이것도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용역사. 그 이제 위원이 자기가 어디 뭐 자문을 했거나 용역 보고서를 냈거나 뭐 그 관련된 거. 감정을 했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었다. 대리인. 뭐 대신 일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일해준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억 리얼은 그냥 상식이요. 근데 디귿 리얼은 이것도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해준 거예요. 일해준 거. 이 교수가 어떤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고 용역 보고서를 갖다 써준 거야.
근데 어떤 업체의 안건이 이제 올라온 거야. 그럼 나하고 일했던 업체의 안건이 올라오면 팔이 안으로 굽잖아. 그래서 찬성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빠진다. 그러니까 일감을 해먹었는데 일을 해준대. 대리인도 그런 거예요. 일을 해준 거. 다 일을 해준 거.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뭐 이런 거 다 일을 해준 거야. 일해줬던 위원이 자기가 관련된 그 업체에서 그 어떤 안건을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찬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지. 여기까지. 기피 신청은 뭐예요? 이런 거 조금 이제 나오기가 힘들어. 기피는 뭐예요? 기피 신청은 뭐예요? 요 안건을 올린 사람이 나 저 사람하고 원한이 있어요. 저 위원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빼주세요. 그게 기피 신청이야. 그러니까 그 안건을 올린 쪽에서 요 사람 좀 빼주세요.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기피고, 회피는 뭐예요? 반대야, 반대. 회피가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종적으로 유명하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여기 심사가 딱 올라왔을 때 대법원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의 사건이 올라왔잖아. 근데 그게 선거법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회피한 사람이 있었어. 나는 거기 참석을 못하겠다고. 그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이에요. 노 아무개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데 거기서 나는 여기 참석 못하겠어요. 이렇게 회피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빠지는 게 뭐예요? 회피. 지적질을 당해서 너 빠져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기피. 이거 기피인물이다 그러잖아. 회피는 내가 알아서 빠지는 거야. 이게 잘 안 나와. 뭐만 보시면 돼요? 제처.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서 이제 제일 밑에 거 보시면 낼 게 없으니까 이것도 네. 보면 봐봐요. 자기하고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회피해야 된다고 의무로 돼 있잖아 지금 위원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걸려있거나 그러면 회피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제척 사유 요거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딱 버티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 되네. 요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요게. 배우자 안건이 올라왔어. 근데 배우자가 원래 제척 사유잖아. 법에 따르면 빠져야 될 사유인데 안 빠지고 그냥 떡 앉아있어. 그냥 먼 산 보고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해촉이라고.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심의사항이 몇 가지냐면 아까 몇 가지였지? 4가지 있었죠. 정책, 손전보시우. 그 4가지 중에서 시도지사가 거기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100% 따라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험에 관한 거죠. 시험에 관해서 과목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험에 관해서 뭐 평가 방식이 절대 평가했다가 상대 평가하기로 결정을 했다. 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거든. 결정되면 시도지사는 어떻게 해요? 무턱대고 따라야 된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것도 몇 번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의결은 요 국회 의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제적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그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뭐예요? 찬성을 했을 때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기본 것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근데 찬성은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예요. 찬성이. 둘 중에서 이제 요 밑에 2번이 더 중요하지.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거의 요 2장에서는 거의 요거 나와요. 요거. 남은 잘 안 나오고.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뭐 공고, 예비 공고, 수수료 반환 이런 건 안 나온다고 보고, 또 안 나온다고 보고. 자, 대여. 이 자격증 대여로 걸리면 크게 걸리는 겁니다.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다는 건 뭐냐면 이게 막 여러 군데 걸리고 형사처벌까지 걸렸을 때가 큰 사건이에요. 근데 형사 사건화 되지 않고 그냥 그냥 간단히 행정적으로 받고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근데 크게 걸리면 골치 아파. 어제 이제 상담 전화를 받았던 게 뭐냐면 중개업소 사장님이 영업정지를 45일을 받으셨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전화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약서 적을 때 계약서 주소가 예를 들어서 383-3번지인데 183번지로 적은 거야. 그러면 이게 그냥 옥이잖아, 옥이. 뒤에 것 맞고 요 앞에 게 좀 틀려서. 이런 단순 옥인데 이게 영업정지 지금 업무정지. 우리는 업무정지라고 하죠. 중개업 쪽에서는. 영업정지 45일 나왔으니까. 한 달 반을 놀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관청이 그랬다는 거야. 이건 법에 따르면 이건 과태료로 절대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냥 각오하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 과태료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그 공무원 얘기가 맞아. 이것은 업무정지 사유야. 계약서를 적정하게 써주지 않았다는 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제대로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안 걸려. 근데 이거 왜 걸렸을까? 그렇지. 미움을 산 거지. 여기는 임대인의 미움을 산 거야. 그러니까 요 사람이 미움을 사가지고 이렇게 돌멩이 요리 온 거야. 임대인 미움을 사가지고. 하여간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하실 때도 보면 이게 걸려가지고 뭐가 될까 안 걸리고 넘어가는 게 그냥 부지기수로 많은데, 예? 한번 걸려서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맞는 거예요, 이거. 과태료도 없는 거야, 이거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는 게 전국적으로 매해 500건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그럼 서울 수도권으로 보면 한 절반 될 거야. 한 250건, 200건, 300건 이 정도 될 건데. 많잖아. 이 자격증 대여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뭐야, 이거. 자격증 대여 요거 적발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격 취소. 이렇게 취소권이 걸리면 행정심판 하더라도 돈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격 취소에다가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요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변호사 사야 돼. 잘못하면. 그러니까 돈 뭐 1,000, 2,000만 원 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 괜찮아. 더 그 이상이야, 그 이상. 그러니까 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건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그냥 뭐 100만 원도 안 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아니야. 그 형사사건화 된 게 제일 커. 될 수 있으면 형사사건화 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돼. 골치 아파. 이건 좀 그래도 가벼운 거예요. 자, 자격증 대여란 딴 사람이 자격증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뭐 해주는 거? 빌려주는 거예요. 자격증 빌려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증 빌려주는 거. 그러면 자격증 대여다 아니다가 되게 판단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다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 정책심의위원회 그거 있잖아요. 아까 위에서 봤던 거 그거 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야 이거.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정말 이게 막 뭐라 그러지? 막 아슬아슬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A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 진짜 많이 보거든요. 자격증이 없어. 근데 B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 그런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계약서를 갖다가 누가 쓰느냐? 계약서를 B가 써. 계약서 B가 써. 이렇게. 예? 계약서를 B가 쓰고 도장도 B 도장을 찍어. 그러면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무실 운영해서 여기서 이익을 한 1,000만 원 받다 그러면 둘이 6대4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6대4. 그래서 이 사람이 600만 원을 가져가. 자격증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보통 점포 임차인이기도 하죠. 임차인이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 B가 자격증 갖고 걸고 자기가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해. 그럼 이것은 뭐예요? 대여다 아니라. 대여가 아닌 거지. 여기서 600을 벌어가도. 그 판례도 나오잖아. 여기 보면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런 표현 나오잖아. 그래서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 했어. 한 적이 없어. 그러면 대여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케이스.
근데 이제 이건 지켜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계약서를 A가 써. 이제 제일 심각한 상황이 A가 쓰고 계약서를 A가 쭉 쓰는데 도장은 B 도장을 찍어. 근데 B 도장을 찍고 있는 손은 A 손이야. 들키기 어렵죠? 어려워. 이게 어려워. 근데 이제 나중에 둘이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일이. 그러니까 막 아이고 그런 건 진짜 여러분들은 한 20년 하더라도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 근데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은 다 이런 일 생긴 사람만 전화 오잖아. 맨날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것 같아. 제 느낌은. 제가 받는 느낌은. 이거 대여야 이거. 그래서 여기가 찌른 경우 있거든. 내가 내 도장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같이 물귀신 작전이야. 여기도 처벌받거든 사실은. 근데 잃어버리겠다고 하고 막 하여간 그 케이스를 다 기억 못 하겠는데 그런 케이스도 많아. 이거 대여가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막가파는 뭐야? 막가파는 이거 비슷한데 A가 쓰고 그 다음에 B 도장을 그나마 찍으면 낫잖아. B한테가 찍으세요 이러면 낫잖아. 그런데 도장 맡기세요 해가지고 A가 다 요거처럼 B 도장을 자기가 다 찍어서 그러면 요때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여기야 여기.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자격증 되어가지고 자격 취소가 되고 형사처벌 받고 이건 좋아요. 견딜 수 있어. 이게 대형 사고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다 누가 물어줘야 돼? 여기 파산해야 돼, 파산. 그래서 이 자격증을 이렇게 걸고 한다 그랬을 때 도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함부로 도장 찍지 못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 분위기가 많이 틀려진 게 요새는 다 도장 맡기고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거의 없어요. 요새는 다 인식이 좀 그래갖고 옛날에는 꽤 있었다고 저게. 그래서 그거 단계별로 써놓은 겁니다. 이 판례들이 다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럼 요거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할 정도면 돈 얼마 썼겠어? 자,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저런 일이 여러분한테는 평생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지. 예. 어쩌다 발생하는 거예요, 저런 건. 진짜로. 자격 취소 사건, 등록 취소 사건 잘 없어요. 현장에서는. 예. 근데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막 변호사 사야 되고 막 야단이지. 자, 등록 기준 봅니다. 시험 문제가 등록 기준이 한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혼자 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이요. 너무 쉬워,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자격증 따야 돼. 두 번째,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 실무교육. 세 번째는 이제 사무실을 얻어놔야 돼. 그래서 사무실은, 자, 볼게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 건물에 사무실을 딱 얻어야 돼.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됐다는 얘기는 합법적인 건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보상 같은 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불법 건물에다가 장사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영업 보상 같은 거 못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이제 아직은 좀 그거 옛날 얘기이긴 한데 시흥 가면 부동산 사무실이 그렇게 무허가 건물에 하는 사무실이 되게 많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았어. 그러다가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뭐 이주하게 되고 철거되고 그랬을 때 영업 보상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보상하고도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죠. 왜 그렇죠? 밑에 있는 것처럼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다만 건축물 대장은 아직 없지만 준공이 떨어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준공 떨어진 건물은 대장이 아직 없어도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어떻게? 대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장 없어도 사무실로 쓸 수 있나요? 네. 어떤 거죠? 준공이 된 거. 준공은 써도 좋다 허락 맡은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지. 응? 요게 있으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하고 쉴 건데 지금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 보면 가설 건축물 있잖아. 이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여기다가 사무실 안 내줘요. 요거 제외. 무허가 건물은요, 거기다 사무실 못 내는 거야, 못 되는 거. 100%야 100% 두 개는 예외도 없어. 그래서 여기 써놨네. 가하 건물에다가 사무실 못 낸다. 자, 미등기 건물에는 사무실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그 전에 대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오케이. 근데 미등기 건물인데 불법 무허가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요 미등기 건물이 되는 것은 신축 건물이 많아. 신축 건물일 때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장이 아직 혹시 없어도, 또 대장이 등기가 안 났지만 대장은 있으면 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조금 내용이 좀 있고요. 시험 문제는 요거 위주로 출제합니다. 지금 표시되어 놨죠, 지금? 출제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십시다요. 요거. 그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든지 좋다예요. 그래서 임차로 빌려도 되는데, 특히 공짜로 빌린 걸 뭐라 그래요? 요것도 오케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방법은 뭐든지 좋다. 하여간 확보만 해라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건축물의 용도가 맞아야 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셋 중 하나 들어가야 돼. 하나가 이종근생에 들어가거나 자리가 용도가 일반 업무 시설, 오피스텔 같은 거 아니면 또 뭐요? 일종근생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의 용도에 해당됐을 때 사무실 오픈할 수 있어요.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보면서 중개업을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 여기 등록에 필요한 요건 세 가지를 갖춰야 될까요? 어쩔까요?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중개 자격증을 따야 되고, 협회 이런 데서 실무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사무실도 얻어놔야 되는데, 변호사니까 사무실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 없는데, 요게. 그래서 15회 시험 때 있잖아요. 15회 시험 이번에 또 만나서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제가 14회 때 땄잖아요. 1년만 늦게 시험을 봤으면 못 땄어요. 이거 엄청 어려웠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합격생이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엄청 어렵게 나와요, 15회 때. 그건 이 시험지 한 바닥에 문제가 두 문제야. 그건 무슨 얘기야? 떨어져라, 이런 거지. 도저히 못 붙여준다, 이런 거. 와, 근데 그걸 붙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강의 나왔던 그 학원에서는 그 학원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열 몇 명이 붙었어. 1000명. 와, 강서구쪽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사람들은 15회 때 합격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걸어놔야 돼. 그리고 그 글씨를 크게 해야 돼. 15회라고 크게 써야 돼. 15회하고 15회 추가는 달라요. 추가는 쉬웠어요, 이때는. 두 번 받기 때문에. 이때는 많이 합격시켰어, 의외로. 근데 여기는 이제 진짜 이것밖에 안 됐지. 그래서 그 당시에 변호사 중에서 시험 봤던 사람이 떨어진 사람이 중개사 시험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그런 적이 있었지. 참. 그러면 변호사도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등록 기준은 변호사한테 적용된다, 안 된다? 등록 기준은 적용된다고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끝까지 읽으셔야 돼. 할 수는 없다.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잠깐 쉬겠습니다.